그날은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폐펜션 앞이었죠.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며느리 최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74세였고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었습니다. 유진아, 여기가 어디야? 너무 추운데.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들이 곧 데리러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패딩 점퍼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거 제가 입어야 해요. 추워서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 외투를 벗겨버렸습니다. 목도리도 장갑도 모두 가져갔어요. 얇은 스웨터 한 장만 남았죠.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잘 들으세요. 치매 노인이 겨울산에서 길 잃으면 그냥 동사사고예요. 경찰도 의심 안 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며느리로 여기고 아꼈던 사람이 지금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장례 치르면 끝이에요. 그 쓸모없는 땅도 우리 거 되고요. 쓸모없는 땅. 며느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땅에서 6개월 후 2천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박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폐펜션 입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팡이를 꼭 쥐고서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살아서 복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32살 때였어요. 늦은 나이였죠. 그 시절엔 30 넘으면 노처녀라고 수군댔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양장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돌리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어요. 선자 씨, 소개팅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양장점 단골 손님이 주선해준 만남이었어요. 남자는 박진호. 당시 36이었고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릴 자신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거창한 포부나 허풍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실한 다짐이었거든요. 세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청혼했어요. 선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 10명 정도만 모였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밤새워
바느질한 드레스였어요. 선자야, 정말 예쁘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집은 경기도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고 저는 집에서 부업으로 재봉일을 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 저녁이면 남편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그 말에 저도 웃곤 했죠. 결혼 1년 차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 기념일인데 뭐라도 해야지. 당신 돈 아까운데. 아니야. 당신한테는 아깝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해산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더 바빠졌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병원 갈 돈을 벌려고 야간 경비까지 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들 낳을 돈 벌어야지. 출산 당일 남편은 손을 꼭 잡아줬어요. 힘내, 선자야. 조금만 참아. 아파. 정말 아파. 알아. 우리 아들 낳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고맙고 미안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선자야. 정말 고마워. 남편의 눈물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 된 거예요. 이제 가족이 생긴 겁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 잘 키울게.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해줄게.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엔 빚을 다 갚고 작은 땅도 한 평 샀습니다. 선자야, 이거 봐. 우리 땅이야. 강원도 산속 땅이었어요.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싸구려 땅이었죠. 이 땅이 나중에 값어치가 있을 거야. 우리 민수 대학 갈 때 팔면 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팔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죠. 그 쓸모없는 땅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동생처럼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시장 갈 때면 늘 따라왔어요. 엄마, 나 짐 들어줄까?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들게. 아니야, 내가 이제 커서 힘세졌어. 8살짜리가 무거운 배추 한 포기를 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그 말에 민수가 활짝 웃곤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정말? 우리 민수 대단한데? 이번에는 5등 안에 들어볼게.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시험에서 4등을 했습니다. 민수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만 있으면 돼. 저는 그날 된장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어줬어요. 우리 아들 상 주려고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로 바빴습니다. 남편과 저는 민수 학원비 벌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공장 일 외에 대리운전까지 시작했고, 저는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도왔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공부를 못해서.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건 신경 쓰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민수는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졸음을 참으려고 얼굴에 물을 끼얹기도 했죠. 어느 날 밤 민수 방 앞을 지나가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엄마, 나 시험 망쳤어. 수학 시험 완전 망쳤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아니야, 엄마.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민수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정말? 그럼. 민수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알았지?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도 봤어. 근데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도 너무 압박하지는 말자. 알았어. 민수는 결국 지방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좋은 대학 못 갔어. 무슨 소리야? 대학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남편이 민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진심이야. 대학 4년 동안 저희는 등록금을 벌느라 정신없었어요. 남편은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만에 퇴원해서 다시 일하러 갔어요. 여보, 좀 쉬어. 안 돼. 민수 등록금 벌어야지. 그렇게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빨리 했어요. 중견 IT 기업에 들어갔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 민수야. 고생 많았어.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일주일 후 민수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유진. 당시 29세, 민수보다 3살 어렸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화려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들어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백화점 쇼핑백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첫 인사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 씨는 어떤 일을 해? 저는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해요. 민수 오빠랑 같은 부서예요. 그래.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 어때? 잘하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유진이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보기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작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유진이 거실에서 민수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님 집 좀 좁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자란 집인데 나중에 같이 살 생각은 없지? 글쎄, 엄마가 혼자시니까. 에이, 설마. 요즘 시대에 누가 같이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고요. 결혼은 6개월 후에 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결혼식 날 유진은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야, 유진 씨 잘 모셔야 한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어머님,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자주 갈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방해하면 안 되지 싶어서 안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민수 없어? 회사에서 야근이요. 그래, 그럼 내가 저녁이라도 해놓고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갈게. 네, 안녕히 가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쓸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결혼 1년 후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새벽에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선자야, 가슴이. 여보, 정신 차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요.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50% 정도입니다. 50%. 저는 그 숫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시겠지? 그래,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선자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절을 받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울지 않았어요. 꾹 참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유진도 왔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요. 어머님, 많이 슬프시죠? 응. 이제 어쩌시려고요? 뭐,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유진의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슬픔보다는 계산이 섞인 듯한.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니까.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없는 집. 여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베개를 움켜쥐고 남편 옷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날 두고 가? 왜? 이틀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내 집으로? 네. 유진이도 괜찮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혼자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같이 살아요. 유진 씨도 정말 괜찮대?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아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아들 집으로 이사한 건 남편 장례 일주일 후였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유진이 안내한 방은 베란다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내라고? 네. 다른 방은 저희가 쓰고 있어서요. 방은 겨우 2평 정도 됐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유진아, 이 방은 너무 좁은데. 어머님, 저희 집이 원래 작아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해요. 요즘 바빠서요.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이불, 남편 유품 몇 개. 그게 다였어요. 어머님,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저희는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지금?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진과 민수는 외출했어요.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추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침 해야지. 민수 출근 전에 밥 먹여야 하잖아. 아,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뭐?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침 먹으면 살쪄요. 유진이 냉장고에서 요거트 하나를 꺼냈어요. 민수는? 민수도 안 먹어요. 회사 가서 먹대요. 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침상을 차려놨는데 아무도 먹지 않는다니. 그럼 이 밥은 어머님이 드세요.
저희는 나갈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떠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거실에 나가려고 해도 유진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방에 계세요. 거실은 저희가 써야 해서요. 나도 좀 TV를 보려고. 어머님 방에 작은 TV 하나 드릴게요. 거기서 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너무 오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변비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도 써야 하잖아요. 빨리 나와주세요. 저는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님, 물 좀 아껴 쓰세요. 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2배로 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샤워도 10분 안에 끝내세요. 물값 장난 아니에요. 유진은 날이 갈수록 저를 귀찮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유진이가 좀 예민한가 봐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민수야, 나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될까? 네. 무슨 소리세요? 유진 씨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이었어요. 설날. 어머님, 차례상 준비 좀 도와주세요. 그래, 뭘 하면 될까?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저는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 배, 곶감. 어머님, 그렇게 깎으면 어떡해요? 유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요즘은 과일을 통째로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깎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깎아서 올렸는데. 예전이 언제예요? 지금은 21세기예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서. 에휴, 이제 어떡해요. 다시 사와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살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차례를 지낼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니 민수와 유진 둘이서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저렇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 오후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떡국 드세요. 고맙다. 죄송해요, 엄마. 유진이가 좀. 괜찮아. 내가 실수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민수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3개월째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통장이 사라진 겁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지? 저는 방을 뒤졌어요. 옷장도 열어보고 이불 속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유진아, 혹시 내 통장 못 봤니? 통장이요? 무슨 통장? 은행 통장. 여기 둔 것 같은데. 몰라요. 어머님이 어디 두셨겠죠? 유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직원이 통장을 출력해 줬어요. 잔액이 이상했어요. 3천만 원 있던 돈이 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2,500만 원 출금하셨네요. 제가요? 제가 출금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 서명을 보니 제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누가 위조한 거예요? 고객님,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아,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너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2,500만 원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어머님,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중에 갚을게요. 언제? 나중에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저축이 사라졌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을 다음 날 민수에게 따졌어요. 민수야, 내가 알고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저희가 빚이 좀 있어요. 카드값이랑. 그래도 그렇지.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럴 수가. 그해 가을,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손주 보러 오세요. 병원에 갔을 때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 어머님, 애 만지지 마세요. 세균 묻어요. 뭐, 손 씻고 오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만지면 안 되죠. 애가 약해요. 유진이 아기를 제게서 멀리 했어요. 저는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애 올 때 방에 계세요. 애가 예민해서요. 나도 좀 봐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돌봐줘야지. 됐어요. 어머님은 애 키워본 지 오래됐잖아요. 요즘 육아법은 달라요. 저는 손주를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달래줄 수 없었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미안해. 어느 날 지훈이가 심하게 울었어요. 유진이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안아볼까? 됐어요.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어머님이 안으니까 울음을 그치네. 유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애가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 그렇네요. 그날 이후로 유진은 더 저를 멀리 했습니다. 아기가 저를 찾으니까 질투한 거예요. 어머님, 애 너무 자주 안지 마세요. 뻘은 나빠져요. 그래도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손주를 안을 수 없었어요. 그해 겨울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미 아들 집에서 1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갈수록 악화됐어요. 어머님, 겨울 난방비가 장난 아니에요. 미안해. 방에서 내복 두껍게 입으세요. 난방 틀지 마시고요. 알았어.
저는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과 민수가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들렸어요. 당신 엄마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나는 못 참겠어. 매일 눈치 보이고 애 키우기도 힘든데. 유진아, 좀 참아줘. 나는 시어머니랑 살기 싫어. 원래 약속이 뭐였어? 혼자 사신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어머님 모시고 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미안한데 잠깐만 시골에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시골? 네. 아빠 산소도 보고 집 정리도 하고 얼마나? 한 달 정도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민수야, 너 엄마 내보내려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죄송해요, 엄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엄마, 괜찮아. 내가 패만 끼쳤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알아. 내가 짐이었다는 거.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게 다였어요.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나도 몰라. 일단 나가야지.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시골집에 잠깐 다녀오시면 어때요? 시골? 네. 거기서 좀 쉬시다 오세요.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1월 15일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출발할게요. 민수가 운전석에, 유진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했어요. 민수야, 시골집이 이쪽이었나? 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는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야? 조금만 더 가요. 차가 멈춰선 곳은 폐펜션 앞이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집도 없었어요. 어머님, 내리세요. 여기가 어디야? 내리세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외투 벗으세요. 뭐? 외투요? 벗으라고요. 유진이 제 패딩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안 돼. 너무 추워. 어차피 필요 없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유진은 제 외투를 벗겼어요. 목도리도 장갑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어머님, 이제 그만 끝내려고요. 뭐?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요. 빚도 많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 쓸모없는 땅 팔아야 하는데 어머님이 안 판다고 하시잖아요. 땅, 강원도에 있는 남편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안 팔아.
여보와의 추억이. 추억은 무슨, 그거 팔면 5천만 원은 되는데.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이 죽으면 민수 오빠가 상속받아요. 그럼 우리가 팔 수 있고요. 너 날, 네, 죽이려고요. 유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치매 노인이 겨울산에서 얼어 죽으면 그냥 사고예요. 경찰도 의심 안 해요. 민수야,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좀 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이럴 수가. 내가 너를. 유진이 제 어깨를 밀쳤어요.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안 돼. 날 버리지 마. 차가 출발했어요. 민수야, 제발.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폐펜션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하 20도. 눈은 계속 내렸어요. 얇은 스웨터 한 장뿐이었습니다. 춥다.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산속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저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나 곧 갈 것 같아. 눈이 얼굴 위로 쌓였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부족했나 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저기 사람 아니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누구? 저 산장 관리인이에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살려줘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버티세요. 남자는 자기 패딩을 벗어 저를 덮어줬어요.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산장 관리인 강태식 씨. 그가 우연히 눈 치우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 병원 가요.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복수해야 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심한 동상과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천운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호자는요? 가족분 연락처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경찰에? 안 돼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제가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유진이 만들어 놓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치매 진단서 같은 거. 치매 환자가 헛소리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퇴원하던 날 강태식 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좀 숨겨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태식 씨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숨어야 한다는 것. 세상에. 그런 일이. 제발 도와주세요. 태식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 오두막에 계세요. 정말요?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태식 씨의 오두막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밥은 제가 해다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해야 해. 수첩을 꺼내 하나씩 적었어요. 며느리가 한 일들 기록, 돈 빼간 증거 확보, 그날 밤 녹취, 땅 서류 찾기. 어떻게 해야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그때 태식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정말요? 며칠 후 변호사 이지영을 만났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 가장 확실하죠. 녹음요? 네. 며느리가 직접 한 말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영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이걸로 녹음하세요. 며느리를 다시 만나서 그날 일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인 척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2주 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년들을 만나러 가야지. 며느리를 유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골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애야, 나 좀 도와줘. 선자야, 무슨 일이야? 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말해줘. 내가 시골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그래도 돼? 응. 그래야 그년이 올 거야. 순애가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수 씨 부인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 시골 이웃인데요. 어머님 보셨어요? 어머님이요? 네. 마을 입구에서 배회하시던데. 혹시 치매 있으세요? 아, 네.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을 회관 근처요. 유진이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폐가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유진이 들어왔어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요. 유진? 누구야? 저는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몰라. 여기가 어디야? 기억 안 나세요? 응. 유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아, 정말 치매가 심해졌구나. 어머님, 그날 밤 기억나세요?
그날 밤, 네, 저희랑 강원도 갔던 날이요. 강원도? 저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왜, 왜 거기 갔지? 어머님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랬나? 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추웠지? 내 옷은? 옷이요? 유진이 잠시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더우시다고 벗으셨어요. 내가, 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유진아, 나 왜 혼자 있었어? 너희는? 저희는 차 안에 있었어요. 왜? 어머님이 잠깐 바람 쐬고 온다고. 그래서 날 버리고 간 거야? 네. 유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날 거기 버리고 갔잖아. 안 그래? 어머님 무슨 소리. 솔직히 말해봐. 날 죽이려고 한 거지?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 무슨 기억? 저는 계속 멍한 표정이었어요. 유진이 방심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희가 돈이 필요했어요. 돈? 네.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 땅이 필요했어요. 땅? 네. 근데 어머님이 안 판다고 하시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날 죽이려고 한 거네. 네. 유진이 인정했어요. 그날 밤 제가 어머님 옷 벗겼어요. 추워 죽으라고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냥 동사사고로 처리할 거예요. 치매 환자가 길 잃고 얼어 죽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진짜 운 좋으시네요. 유진이 비웃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녹음했어. 네,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설마, 난 치매 없어. 다 연기했어. 안 돼. 유진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경찰이었어요. 뭐예요? 최유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놔줘요. 경찰이 유진을 제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어.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했어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느리가 제 옷을 벗겼어요. 영하 20도에 얇은 옷 하나만 남기고요. 아드님은 어디 계셨나요? 차 안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 제출하시죠. 여기 있어요. 녹음기를 건넸어요.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어머님 옷 벗겼어요. 추워 죽으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경찰은 그냥 동사사고로 처리할 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민수도 조사받으러 왔어요. 어머니, 말하지 마.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날 죽게 내버려뒀어. 저도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냥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운전했잖아. 다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그날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네. 왜 말리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방조제로 함께 입건하겠습니다. 민수도 체포됐어요. 제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어요. 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피고인 최유진, 박민수 입장하세요.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유진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초췌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2024년 1월 15일 시어머니 박선자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제가 어머님 옷 벗겼어요. 추워 죽으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예금 2,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과 필적 감정서입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어머님이 치매가 있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는 치매가 없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허위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려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당신은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까? 네. 왜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저희가 빚이 많았어요. 어머니 땅을 팔아야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수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40년 동안 저 아이를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아파서 울면 업고 병원 뛰어갔어요. 학원비 벌려고 새벽 시장에 나갔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눈밭에 버렸어요. 옷을 벗기고 얼어 죽으라고 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최유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10년이라니. 어머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절대 합의 안 해. 민수도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제발. 다신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강태식 씨의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태식 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할머니, 혹시 강원도 땅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응?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왜? 요즘 그쪽에 개발 소식이 있다던데요. 개발? 저는 뉴스를 찾아봤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 대규모 리조트 개발 확정. 기사를 읽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지도를 펼쳤어요. 개발 예정 지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의 땅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땅이잖아. 진짜요? 응. 남편이 30년 전에 산 땅이야. 저는 급히 시청에 문의했어요. 여보세요. 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강원도 리번지 땅인데요. 잠시만요. 아, 여기 보상 대상이네요. 얼마나 나오나요? 평당 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님 땅이 600평이니까. 얼마죠? 30억 원 정도 되시겠네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0억? 네. 정확한 건 감정평가 후에 나오지만 최소 그 정도는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억? 유진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비웃었던 그 땅이 30억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식 씨, 30억이래요. 30억? 정말요? 대박이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유진이 그년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했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땅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일주일 후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32억 원. 여보, 우리 땅이 이렇게 됐어.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사둔 땅 덕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유진이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32억이라고?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네. 시어머님 땅이 개발 보상 받게 됐대요. 그럴 리가. 그건 쓰레기 땅이었는데. 사실인가 봐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유진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년이 얼마나 후회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저를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냥 잘 모셨어야 했다고. 이제 합의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유진이 매달렸습니다. 네. 제발 합의해 달라고 해주세요. 최소 보상금 절반만이라도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하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합의 안 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한 푼도 안 줘요. 그년한테는. 하지만 손주도 있지 않으세요? 손주.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는 따로 생각할게요. 저는 변호사 이지영을 찾았습니다. 지영 씨, 신탁 설정할 수 있어요? 신탁이요? 응. 손주 지훈이 앞으로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훈이가 성인 되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 부모는 절대 손댈 수 없게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5억 원을 지훈이 명의로 신탁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미안해. 내 부모는 용서 못하지만 넌 죄가 없으니까. 나머지 돈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태식 씨,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할머니? 집 한 채 값이에요. 당신이 날 살려줬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받아요. 태식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애에게도 돈을 줬어요. 선자야, 이게 뭐야? 날 도와준 대가야. 아니야, 이건 못 받아. 친구 사이에 뭐. 그냥 받아. 저는 나머지 돈으로 노인 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곳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이지영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박선자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재단 만들게요. 고마워요. 6개월 후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강원도 산속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정말요? 네. 편하게 지내세요. 버림받은 노인 20명이 입주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매일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했어요. 선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공기도 맑고, 밥도 함께 먹고, TV도 함께 봤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외롭지 않았어요. 1년 후 민수가 출소했어요. 징역 3년 중에서 1년 만에 가석방된 거예요. 할머니,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보내요. 정말요? 응. 한 번은 봐야죠. 민수가 들어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 앉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힘들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응, 저는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엄마를. 다 지난 일이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할 수 있을까? 날 죽이려 했던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야, 내 어머니, 난 널 용서 못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밤 내가 날 버렸을 때 엄마로서의 나도 죽었어. 어머니, 하지만 내가 정말 뉘우친다면, 네, 다시 시작해봐. 바르게 살아봐. 고맙습니다. 난 너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야. 지훈이 목만 남겼어. 알아요. 당연해요. 스스로 벌어서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봐. 안녕히 계세요. 민수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남편이 대답해 줄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2026년 가을이었어요. 복지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신입 어르신 오세요. 그래. 몇 분이야? 5분이요. 버림받은 노인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저는 그분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어느 날 손주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훈아. 7살이 된 지훈이는 쑥쑥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엄마는 언제 나와요? 조금 있으면. 유지는 아직 7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뵈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민수가? 네. 아빠가 요즘 열심히 일해요. 그래.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 할머니들도 많고 밥도 맛있어요. 지훈이가 활짝 웃었어요. 자주 놀러와. 네.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선자 씨, 오늘 반찬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어요. 역시 손맛이 좋으세요. 과찬이에요. 식사 후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잘 살고 있어. 외롭지도 않고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선자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여보.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3개월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버림받은 노인 돕는 박선자 할머니, 대통령 표창 받아. 시어머니 살해 시도했던 며느리, 2심도 징역 10년 확정.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 삶 시작.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쓰라린 과거였지만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1년 후, 복지센터에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5억 원이요. 세상에. 전국에서 후원금이 몰려왔어요.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후부터였습니다. 이 돈으로 센터를 더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2028년 봄이었어요. 저는 80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 오세요. 누군데? 민수와 지훈이었어요.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지훈이가 꼭 할머니 뵙고 싶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안겼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착하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식당 하나 차렸어요. 그래. 네.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됐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셔서 내가 노력한 거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응,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네, 착하게 자라라.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센터 정원에 앉았어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바람이 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눈밭에 버려졌던 그날 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인생은 참 묘해.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버림받았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해, 여보. 그 땅 사둔 거. 그리고 태식 씨, 날 살려줘서 고마워. 순애야, 도와줘서 고마워. 지영 씨도 고마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저는 미소 지으며 센터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같이 저녁 먹어요. 네, 갈게요. 저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감사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섰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